불타는 지중해의 빛이 쏟아지는 아테네 광장을 상상해 보세요. 하얀 대리석이 빛나지만 신들의 영광이나 철학적 담론의 울림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 빛은 땀과 두려움, 그리고 수치를 반영합니다. 광장 중앙에는 벌거벗은 남자가 수직 나무판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위험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의 죄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빵을 훔친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빠르고 자비로운 처형이 아니라 공개적인 파괴 의식입니다. 그를 향한 모든 시선, 모든 조롱의 말, 그의 몸에 던져지는 모든 돌멩이는 국가가 권력을 재확인하는 도구가 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요람이자 논리적 사고와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본고장이었지만 그 완벽함 아래에는 무자비한 처벌의 기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페리클레스의 도시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정의의 한 형태로 보고 굴욕을 영혼의 정화로 여겼던 사형 집행인의 얼굴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질서가 법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몸이 경고가 되고 폴리스의 신성한 균형을 깨뜨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은 침묵하며 지켜봅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공개적인 수치가 죽음보다 더 나빴습니다. 존재의 중심 개념인 명예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한 사람이 실패하면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혈통, 그의 가문, 그의 신들의 반영까지도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벌은 연극적이고 상징적이며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세심하게 고안되었습니다. 처벌은 도덕적 스펙터클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의가 신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고 괴물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결코 중립적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비는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철학을 낳은 바로 그 민족이 인간의 영혼을 짓밟는 방법도 발명했습니다. 아테네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지혜를 찬양하는 동안 광장에서는 고통받는 몸들이 태양 아래 경고의 산 증인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많은 빛이 그토록 많은 어둠과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리스인들에게 고통 또한 일종의 지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통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정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처벌은 단순히 법적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오직 고통만이 우주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의는 개인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재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처벌은 명예나 순수함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 예비되었습니다. 명성이 모든 것이었던 사회에서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것은 존재의 소멸과 같았습니다. 중앙의 남자는 떨고 있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압니다. 철학자들은 그의 몸이 폴리스에 속하며 그의 고통이 더 큰 목적에 기여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 잔인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역사는 다른 형태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명이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통제에 대한 갈증을 숨겼을까요? 사형 집행인이 손을 들자 군중에게 경건한 침묵이 감돕니다. 아무도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고통은 집단적인 도덕적 교훈이 됩니다. 그 순간 아테네는 이성의 요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무대이고 영혼이 대가인 공포의 극장이었습니다. 태양은 계속해서 수직으로 내리쬐고 살과 땀 냄새는 인근 신전의 향 냄새와 섞입니다. 그리스의 정의는 구원을 추구하지 않고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균형은 종종 고통의 칼날 위에 유지됩니다. 그래서 빛나는 대리석과 죽음의 그림자 사이에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는 역설이 탄생합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 문명이 우리에게 처벌하는 법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고라 중앙광장에는 사형수의 몸이 수직 판재에 매달려 있습니다. 팔은 벌어져 있고 다리는 팽팽하며 근육은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가장 두려운 형벌 중 하나인 아포팀파니즈모스, 아포팀파니못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느리게 인간성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죄수는 묶여서 벌거벗겨진 채 노출되어 있었고 열기와 탈수, 수치심이 그를 자신조차 아닌 그림자로 만들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죽음은 늦게 찾아왔고 결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인들은 그것을 야만적인 행위로 여기지 않고 질서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은 경고 역할을 했습니다. 처벌은 빠르거나 조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기억되어야 했습니다. 매일 시민들은 아고라를 지나가며 죄인의 시들어가는 몸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공개적인 노출은 한 문명 전체의 도덕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정의는 보여야 하고 본보기는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마음속에서 아포팀파니즈모스는 형벌 이상이었습니다. 명예의 취약성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몸은 글이 되었고 모든 상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치는 단어였습니다. 육체적 아름다움과 영혼의 조화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민족에게 기형과 불결함은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벌받은 남자는 질서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합리적인 이면에는 더 어두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군중은 배우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경거리를 즐기기 위해 왔습니다. 타인의 수치심은 공유된 즐거움이었고 집단 자아의 먹이였습니다. 따라서 아포팀파니즈모스는 범죄자를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신의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더 순수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한편 사형수는 서서히 자신에 대한 모든 인식을 잃어갔습니다. 굶주림은 그를 헛소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은 그의 피부를 태워 상처를 남겼습니다. 곤충들은 상처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꺼질 때쯤 군중은 이미 다른 대화 주제를 찾았습니다. 그리스 사상에서 죽음은 처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선고는 매장되지 않은 시체가 까마귀에게 버려질 때 시작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스틱스 강을 건너지 못하고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 영원히 갇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포팀파니즈모스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훼손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수치는 영원한 추방이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도 그 선고에서 돌아올 수 없었고 기억 속에서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설은 분명해집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을 창조한 민족이 정의를 연극으로 바꾸는 고문 방법을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광장은 무대가 되었고 사형 집행인은 배우가 되었으며 사형수는 고통을 통해 미덕을 가르쳐야 할 연극의 비자발적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잘 닦인 대리석은 벌거벗은 몸을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반사했지만 이 조각상들은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아마도 가장 불편한 진실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문명은 결코 의식적인 고통을 즐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장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지만 여전히 죄인들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킵니다. 디지털 벽은 아고라를 대체했고 돌은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본질은 남아 있습니다. 구경거리로서의 굴욕, 처벌로서의 수치,
재판관으로서의 군중 말입니다. 각 시대마다 인간은 동료를 묶을 새로운 판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름은 바뀌고 방법은 바뀌지만 다른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싶은 욕망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그리스 유산의 가장 무서운 점일 것입니다. 그들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강제로 보게 만드는 거울 말입니다. 몇 년 후 아테네의 또 다른 광장에서 구부러진 나무 조각이 새로운 처벌 도구가 되었습니다. 키폰, 케이폰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반원형 구조물, 일종의 올가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잔인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몸을 변형시키고 척추를 구부리며 살이 질서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형수는 등이 굽고 무릎이 부자연스럽게 꺾이고 손이 뒤로 묶인 채 그 구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도 자유롭게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은 마비되고 척추는 삐걱거렸으며 고통은 오직 사형 집행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키폰은 즉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형의 기계였습니다. 똑바로 들어간 사람은 부서져서 나왔습니다. 처벌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세의 파괴, 즉 인간 존엄성의 가장 눈에 띄는 상징을 추구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미덕, 자기 통제의 표시였습니다. 몸을 구부리는 것은 영혼을 구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키폰은 고통을 정치적 메시지로 바꾸었습니다. 권력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형태를 왜곡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자료에 따르면 많은 죄수들이 며칠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이는 마비되었고 어떤 이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것을 필요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의 훈련은 영혼의 훈련을 반영했습니다. 자신의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자는 육체적으로 통제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합리적인 이 사고방식은 순수성에 대한 깊은 집착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몸은 타락한 영혼의 가시적인 표시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고대 죽지 않았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는 참여자들이 고통이 정화시킨다는 같은 확신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현대 감옥에서는 똑바른 자세와 침묵이 여전히 복종의 요구사항입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논리는 남아있습니다. 고통이 교육학이라는 것입니다. 키폰은 또한 사회계층의 은유였습니다. 그것을 겪은 사람들은 노예, 외국인, 가난한 사람들 등 하층 계급에 속했습니다. 아테네 귀족이나 철학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고통도 주인이 있었습니다. 처벌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시행되었고 그리하여 고문은 질서 유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비명은 누가 지배하고 누가 복종하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겉보기에 문명화된 그리스는 폭력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거의 예술적인 행위, 세심하게 조율된 고통의 교향곡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키폰은 단순한 물리적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 배경이었습니다. 그 구부러진 형태는 긴장의 상징인 활의 형태를 모방했습니다. 몸은 스스로 구부러져 복종하는 영혼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헬렌의 연대기 작가들은 일부 사형수들이 풀려난 후에는 다시 똑바로 걸을 수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도시는 그들을 경멸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굽은 사람들, 인간의 형태를 잃은 키포티코이, 카이파호티코이였습니다. 폴리스에게 그들은 신성한 질서에 도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 후에 우리에게는 더 깊은 진실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발전된 문명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행사할 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아테네에 지는 동안
키폰의 그림자는 돌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고 노인들은 무관심하게 보았습니다. 아무도 고통이 부당할 수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완벽함을 숭배하는 사회에서는 연민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죄인의 부러진 등은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명 속에서도 어떤 사형 집행인도 지배할 수 없는 침묵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계속 울려 퍼지는 질문의 침묵입니다. 무엇이 더 잔인합니까? 처벌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통이 필요하다는 믿음입니까? 아테네가 굴욕을 주기 위해 처벌했다면 스파르타는 주저하기 위해 처벌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은 범죄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한 형태였습니다. 7세부터 아이들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아고게, 즉 무자비한 시민을 단련하는 훈련 시스템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엄격한 막사에서 애정은 냉기, 굶주림, 규율로 대체되었습니다. 실수는 매로 갚았고 약함은 경멸로 갚았습니다. 매일 밤 두려움은 그들과 함께 잠들면서 생각하기 전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고게는 단련된 몸과 무감각한 영혼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의도적으로 부족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훔치는 법을 배워야 했지만 잡히면 절도죄가 아니라 발각된 것에 대해 처벌받았습니다. 교활함은 미덕이었고 자비는 결점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고통은 첫 번째 스승이었습니다. 우는 아이는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맞아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파르타의 이상은 단순했습니다. 개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완벽한 병사는 두려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몸은 국가에 속하고 그의 생명은 전쟁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서는 처벌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허파의 공기처럼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폭력은 제도화되었고 미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길한 것은 크립테야, 시립테야였습니다. 고대 연대기 작가들조차 공포에 질려 묘사할 정도로 잔인한 관행이었습니다. 매년 젊은 전사들은 칼만 가지고 헬로츠, 즉 국가의 노예들을 사냥하기 위해 들판으로 보내졌습니다. 반역이나 반란 때문이 아니라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지배하고 누가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숙청이었습니다. 그 야간 살인은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스파르타 건물을 지탱하는 시멘트였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스파르타의 규율을 존경했지만 그 대가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생명은 전사의 명성보다 가치가 낮았습니다. 겁쟁이들은 처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잔인한 죽음, 즉 경멸의 죽음으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누더기를 입고 머리를 반만 기르고 턱수염을 한쪽만 깎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자들 사이에 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도덕적 추방을 견디지 못하고 밧줄이나 칼날을 택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명예는 아레스보다 더 두려운 신이었습니다. 피와 침묵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전쟁 전에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방패를 들고 돌아오거나 방패 위에 실려 돌아오라. 그리고 눈물 없이 말했습니다. 우는 것은 불복종의 한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강철과 복종의 세상에서 처벌은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역설은 반복됩니다. 고통을 통해 미덕을 설파했던 자들은 결국 그 고통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자신의 광신주의에 의해 삼켜져 사라졌습니다. 헬로테스에게 가했던 두려움은 결국 자신의 사형 집행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율의 메아리는 계속 울려 퍼집니다. 사회가 잔인함을 방법으로 바꿀 때마다, 학교, 공장 또는 군대가 고통을 완벽의 수단으로 찬양할 때마다 스파르타의 그림자가 다시 솟아오릅니다. 현대 문명은 무기를 법으로, 칼을 말로 바꾸었을지 모르지만 원칙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통을 통한 교육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산맥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 때 헬로테스의 비명이 들린다고 합니다. 어쩌면 과거의 메아리일 뿐일 수도, 아니면 힘으로 강요된 모든 미덕 아래에는 항상 범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직 기억하는 자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사랑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영역이었고 도덕과 질서의 거울이었습니다. 간통은 마음을 배신한 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 혈통, 재산을 지탱하는 구조를 위협한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기혼 여성의 품에서 발각되면 모욕당한 남편은 그를 죽일 권리, 때로는 의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항상 가장 잔인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더 느리고 더 굴욕적인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라파니도시스입니다. 간통자는 붙잡혀 옷이 벗겨진 채 공개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군중 앞에서 그에게는 크고 거칠고 더러운 무가 항문에 강제로 삽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성성의 완전한 파괴, 성적 권력의 상징적 역전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감히 취했던 남자는 물건으로, 조롱거리로, 경고로 전락했습니다. 라파니도시스는 그리스 정신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즉, 도덕적 영역으로서의 신체에 대한 집착입니다. 균형과 형태가 신성시되는 문화에서 신체적 무질서는 혼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신체를 직접 공격하여 변형시키고 더럽히고 혐오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치심은 너무나 참을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것은 간통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 또한 불명의 오명을 짊어졌습니다. 명예가 집단적인 사회에서 한 번의 위반은 여러 세대를 망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손가락질 당했고 아내들은 소외되었으며 집들은 기피되었습니다. 정의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정화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공동체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이 관행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플라토닉 사랑과 불멸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철학자들이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도록 고안된 처벌을 정당화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욕망, 아름다움, 육체의 조화가 칭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벽 밖에서는 쾌락이 죄가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몸은 또한 처벌받는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이중으로 갇힌 포로였습니다. 간통을 저지르면 무로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으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감금되었고 보석, 머리 모양, 색깔을 박탈당했습니다. 한때 그들의 힘이었던 아름다움은 그들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성은 회색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한때 자신을 흠모했던 도시 앞에서 보이지 않게 살아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성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층이었고 정치였습니다. 성행위에서 지배하는 자는 법을 대표했고 지배당하는 자는 혼돈을 대표했습니다. 그리하여 라파니도시스는 처벌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성적 질서의 상징적 회복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쾌락은 공개적인 통제 수업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당화입니다. 그리스인들은 깨어진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논리적 사고에서 심지어 고문도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래서 역사는 그들의 신전은 기억하지만 그들의 교수대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세기 후에도 우리는 같은 이중잣대로 욕망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고 법은 바뀌지만 몸은 여전히 도덕과 자유 사이의 전쟁터입니다. 근본적으로 라파니도시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형태를 취했을 뿐입니다. 언론의 조롱, 공개적인 굴욕, 디지털 린치 말입니다. 수치심은 계속해서 구경거리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우리는 죄수가 고개를 숙일 때 여전히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굴욕을 줄 누군가가 있는 한 대중은 계속해서 무죄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테서는 모든 처벌이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은 단순히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 항상 죽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선고를 그들은 사회적 죽음이라고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느니 차라리 스스로 창에 찔려 죽는 것을 선호할 정도로 파괴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이 처벌은 겁쟁이들을 위해 남겨졌습니다. 전투에서 도망치거나 망설이거나 두려움을 보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처형되지 않았는데 죽음은 너무 자비로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살도록 허락되었지만 세상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워 만든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한쪽은 길게 기르고 다른 쪽은 깎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의 외모만으로도 그들이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어떤 시민도 그들과 식탁을 함께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딸들은 결코 남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령이었고 영혼 없는 살아있는 몸이었으며 그들을 보지 않는 척하는 도시의 벽 사이를 걸었습니다. 집단이 전부였던 사회에서 분리되는 것은 지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스파르타는 다른 어떤 그리스 도시보다도 남자들 사이에 유대에 의존했습니다. 그 유대를 끊는 것은 정체성 자체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잔인한 무기였습니다. 사형 집행인도 불도 사슬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무관심만이 필요했습니다. 처벌은 희생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 또한 불명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성은 더럽혀지고 혈통은 끊어졌습니다. 영웅적인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문화에서 수치심을 안고 살아남는 것은 최종적인 선고였습니다. 명예 없이 사는 것보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다고 노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형수들이 결국 유로타스 강에 몸을 던졌는데 그 강은 수세기 전부터 약한 아이들이 버려졌던 곳이었습니다. 배제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떤 군대보다도 질서를 잘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규칙을 어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는 생명이 아니라 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운명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스파르테서는 무시당하는 것이 미움받는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찢어진 옷을 입지 않지만 여전히 침묵으로 비난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새로운 아고라이며 디지털 따돌림은 고대 추방의 현대적 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단 한 번의 실수, 잘못된 한마디가 누군가를 따돌림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고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사회적 죽음은 시대를 초월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즉, 수치심은 두려움보다 더 효과적인 통제 형태라는 것입니다. 피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동안
침묵은 눈에 보이는 흔적 없이 천천히 죽입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문명화되고 합리적인 고문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스파르타는 감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감옥은 타인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형 집행인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문 도구는 고독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죽음은 인간이 발명한 가장 정교한 잔인함의 형태입니다. 소속감이라는 욕구를 무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광장에서 현대 언론 법정에 이르기까지 항상 같은 그림자가 발견됩니다. 보이지 않고 배제된 몸이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림자 말입니다. 재앙의 그림자가 그리스도시에 드리워졌을 때 전염병, 가뭄, 군사적 패배, 사람들은 원인과 범인을 찾았습니다. 균형에 집착하는 문화에서 어떤 나쁜 일도 이유 없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노했다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헬레니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끔찍한 정화의식인 파르마코스 피하마콧가 탄생했습니다. 파르마코스는 개별적인 처벌이 아니라 집단적인 속죄였습니다. 매년 또는 불행이 요구할 때 한 남자를 때로는 범죄자, 때로는 거지, 노예, 불구자, 공동체의 모든 악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살아있는 재물인 것처럼 며칠 동안 잘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화의 순간이 왔습니다. 몸은 나뭇가지로, 특히 잃어버린 다산의 상징인 성기에 맞았습니다. 여성들은 욕설을 퍼붓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고 사제들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군중이 광란에 이르렀을 때 파르마코스는 도시에서 추방되거나 때로는 살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를 추방함으로써 저주 또한 추방한다고 믿었습니다. 비참함, 굶주림 또는 전염병은 그의 훼손된 몸과 함께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구원의 행위였지만 실제로는 의식적인 처형이었습니다. 폭력은 종교로 위장되었고 살인은 미덕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파르마코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충동 중 하나를 상징합니다. 범인을 찾아야 할 필요성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손가락질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가 무죄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얼굴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순수함으로 범죄를 카타르시스로 바꾸는 이 상징적 전의에서 희생의 논리가 탄생합니다. 수세기 후 기독교는 이 아이디어를 물려받았습니다. 타인의 죄를 위해 죽는 무고한 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연민과 구원으로 뒤덮인 반면 그리스 파르마코스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정화의 행위였습니다. 희생자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침묵에 의해 삼켜져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대 연대기 작가들은 델포이, 레스보스, 콜로폰에서 유사한 의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두 명이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둘 다 맞았고 무화과와 양파 풍요의 상징로 덮인 채 성벽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군중은 외쳤습니다. 우리의 악을 가져가라. 우리의 죄를 가져가라. 그리하여 웃음, 폭력, 미신 속에서 도시는 깨끗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파르마코스는 두려움이 어떻게 신앙으로 위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증오로 뭉친 공동체는 자신들 중 한 명을 파괴함으로써 안도감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통제의 환상을 회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에게 진정한 공포는 고통이 아니라 혼돈, 즉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거짓일지라도 해답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기, 모든 전쟁,
모든 사회적 붕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파르마코스를 찾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일 수도 있고 이민자일 수도 있고 반대자일 수도 있고 목소리를 내는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유용성입니다.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를 당열시키고 목적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징적으로 린치합니다. 언론에서, 디지털 광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화된다고 믿습니다. 파르마코스는 문명이 우리를 덜 원시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무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던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뭇가지로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 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피는 여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시대가 희생양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믿도록 항상 누군가가 쓰러져야 합니다. 고대의 모든 공포 중에서도 스카피스모스 에스카피즘의 끔찍한 완벽함에 비견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어 동부 그리스의 일부 도시에서 채택된 이 방법은 절대적인 처벌의 구현입니다.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부패를 구경거리로 바꾸는 고문입니다. 의식은 거의 의례적인 준비로 시작되었습니다. 희생자는 옷을 벗겨지고 2개의 반쪽 한우 또는 속이 빈 통나무 안에 놓여 머리, 손, 발만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형 집행인들은 그에게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정도로 많은 양의 우유와 꿀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후 그의 얼굴과 사지를 같은 단 혼합물로 덮어 파리, 말벌, 딱정벌레를 유인했습니다. 사형수는 악취와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서 태양 아래 고정되었고 자연 전체가 그의 사형 집행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부는 부어오르고 근육은 떨렸지만 정신은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틀째에는 곤충들이 이미 열린 상처, 눈, 입, 살의 주름에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는 몸 안에서 번식하며 안에서부터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죽음은 2주 이상 걸릴 수 있었고 사형수들은 물을 간청했지만 어떤 한 방울도 고통을 연장할 뿐이었습니다. 스카피스모스는 지옥 같은 정밀함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죽음이 아니라 느린 퇴화, 인간성의 점진적인 해체를 추구했습니다. 몸은 음식, 생태계, 살아있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디톨빙한 점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신성한 정의의 행위인 것처럼 그 과정을 관찰하러 왔습니다. 부패는 설교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무의미한 잔혹성 때문이 아니라 철학적 매혹 때문에 그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스카피스모스가 범죄자의 자연으로의 회귀를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범죄자의 몸이 그를 창조했던 바로 그 요소들에 의해 해체되는 것입니다. 몸과 우주 사이의 조화에 집착했던 문화에게 이러한 죽음의 형태는 잃어버린 균형을 폭력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리적인 정당화 뒤에는 더 어두운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관찰하는 즐거움입니다. 썩어가는 살의 모든 거품에서 근육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모든 곤충에서 관중들은 신성한 처벌의 은유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교육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악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스카피스모스의 현대적 버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통나무에 가두지는 않지만 사회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천천히 파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덕적으로 추방하고 노출시키고 대중의 경멸 아래 썩어가는 동안 지켜봅니다.
아테네의 군중은 화면 뒤에 수백만 개의 눈으로 변했습니다. 곤충은 이제 말, 댓글, 판단입니다. 과정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카피스모스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문명은 잔인함을 제거하지 않고 단지 완벽하게 할 뿐입니다. 인간은 처벌하려는 욕망 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우월감 속에서 그가 혐오한다고 말하는 폭력을 반복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에게해 식민지에서 유사한 도구의 잔해를 발견했을 때 연대기에는 꿀, 땀, 먼지, 혼합물에 굳어진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을 유물로 바꾸는 의식의 물리적 메아리였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오직 경고만이 있었습니다. 질서에 도전하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것은 사형 집행인의 잔인함이 아니라 대중의 침착함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확신하며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던 자들 말입니다. 스카피스모스가 진정한 차원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침묵 속에서입니다. 개별적인 고문이 아니라 집단적인 거울로서 말입니다. 결국 모든 문명, 고대든 현대든 은 선택해야 합니다. 통나무 안에서 고통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선을 돌리지 않고 지켜보는 자가 될 것인가? 그리스인들이 발명한 수많은 처벌 방식 중 언뜻 보기에 가장 문명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약치 추타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독약은 죽음 앞에서의 평온함, 철학적 존엄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한 이미지 뒤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광장에서 시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노예를 구덩이에 던지던 바로 그 사회가 가장 현명한 사상가를 법의 이름으로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정의로 위장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도시의 신들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죄는 더 깊었습니다.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후 지쳐있던 아테네는 칼날보다 말의 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옹호했던 민주주의가 그에게 등을 돌렸고 철학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을 때 소크라테스는 적들조차 당황하게 할 정도로 침착하게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는 처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서 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를 감옥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침묵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독약을 마셨습니다. 코니움 마쿨라툼, 초니움 마추라툼. 식물에서 추출한 독은 발부터 심장까지 몸을 천천히 마비시켰지만 정신은 온전히 남겨두었습니다. 현자는 자신의 죽음의 모든 단계를 의식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차가움이 그의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소크라테스는 계속 대화하고 질문하고 추론했다고 전합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또한 고문의 한 형태입니다. 삶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아테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깨끗하지만 의식이 가득한 죽음 말입니다. 자비의 행위로 제시된 독약은 사실 그리스 형벌 중 가장 세련된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인 굴욕이 아니라 도덕적 경고를 추구했습니다. 도시는 철학자의 몸을 파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사상을 길들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임으로써 아테네는 스스로를 정화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파르마코스, 피하르마코, 즉 그들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역설은 가슴 아픕니다. 서구의 이성, 미덕, 진리 추구를 가르친 문화가
그것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은 그 이후로 인류를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더 숭배할수록 불편할 때 이성을 더 쉽게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또 다른 진실을 드러냅니다. 처벌이 항상 눈에 보이는 폭력으로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합의와 의무를 다했다는 차가움으로 행사됩니다. 재판관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행동했다고 믿었습니다. 시민들은 도덕을 옹호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 모두는 스파르타나 아테네오의 사형 집행인들과 같은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질서, 자유, 그리고 왜? 라고 묻는 목소리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몸이 식었을 때 그의 제자 플라톤은 아테네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 철학은 그 독약의 기억을 새기고 있습니다. 독약은 진실과 권력 사이, 설교되는 정의와 실행되는 정의 사이의 거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침묵시킬 때마다 아테네 감옥에서의 그 순간이 되살아납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다 죽을 때마다 진을짠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혜조차도 가장 순수한 형태일지라도 항상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성의 요람에서 가장 합리적인 처형이 탄생했습니다. 비명도 피도 없이 오직 논리로 말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헬레니즘적인 논리여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먼지가 아테네의 신전을 뒤덮고 펠로폰네소스의 태양 아래 스파르타의 창이 녹슬었을 때 기묘한 침묵이 남았습니다. 돌들은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했지만 사형수들의 비명도 기억했습니다. 지혜와 잔혹함, 이성과 야만이라는 이 이중성은 그리스의 진정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문명의 진정한 얼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레니즘 역사는 논리의 탄생뿐만 아니라 인간이 고통을 정당화하는 법을 배운 실험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처벌, 모든 고문, 모든 굴욕은 정의와 미덕의 언어로 장식되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사상이 싹튼 바로 그 땅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인 고통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꽃피웠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비례, 균형, 대칭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마음과 고통을 가하는 손 사이에 어떤 균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들의 대리석을 조각한 바로 그 손이 또한 올가미, 바퀴, 처형 구덩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 속에 아마도 인류의 본질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 세계는 그 야만성을 극복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고라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처벌은 보이지 않고 더 깨끗하고 더 미묘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광장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지만 여전히 미디어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트론, 이 시체를 던지지 않지만 디지털 공허에 명성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순수함, 올바름,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할 필요성을 믿습니다. 단지 무대와 도구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리스 유산은 그들의 신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률, 우리의 법정, 우리가 말하는 모든 정의의 개념 속에 있습니다. 사회가 폭력이 도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때 아테네의 교훈을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굴욕 앞에서 침묵할 때 아포팀파니즈모스를 지켜본 군중이 되살아납니다. 무고한 사람이 공동선을 위해 희생될 때 파르마코스의 정신이 다시 우리 가운데를 걷습니다. 대리석의 아름다움은 한때 그것을 더럽혔던 피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역사는 가장 밝은 빛이 항상 가장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합리적인 사고는 고통에 둘러싸여 태어났고 아마도 그래서 그것을 결코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명은 야만성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의 정교함입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잔인한 행위는 또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질서에 대한 열망 속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혼돈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어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잠시 신이 되는 대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종족의 사형 집행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잔혹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순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능력입니다. 악이 항상 야만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명인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그 역사의 진정한 가르침은 영웅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의 폐허를 걷고 에게 해의 바람이 기둥을 스치는 것을 느낄 때 두 가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지혜, 예술, 영원함에 대해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더 낮게 무덤 없는 이름, 명예 없는 몸, 정의 없는 영혼을 속삭입니다. 둘 다 그리스입니다. 둘 다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명은 아무리 빛나 보일지라도 그 안에 자신의 어둠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계속 믿는 한 아테네는 결코 완전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